이제 그 나경원 의원님 모시고 대담을 하는데 처음에 그 동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 전국 시사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아마 이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 또 화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은 못 하더라도 제가 대신에 속 시원하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뭐 질문 가지고 시비는 못 거니까요. 자, 처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여쭤보면 네. 별명이 저는 옛날에 그 대표님 보고 나다르크 또는 이제 그 철의 여인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신문 검색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나진가 제트. 왜냐면 이게 제일 먼저 도산에서 공부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서 나진가 제트다. 왜 그런 별명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옛날 만화 영화 마징거 제트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무쇠팔, 무쇠다리, 막 그래서 무쇠 뭐 체력 이런 뜻으로 나징거 제트라고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새 사실은 정말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민심과 직접 소통하는 게 굉장히 또 재미있더라고요. 지난 3월부터 지금 이제 거의 뭐 곧 9개월 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시작하니까 다들 이 나진거 제트의 체력 아니냐고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예. 앞으로 저는 뭐 우리 그 이번 선거는 나진가 제트, 그다음에 한진가 제트, 한동훈, 그다음에 원진가 제트, 원희룡, 인진가 제트, 인유한 이런 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 그 동작에 제 활동을 보니까 나봉이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근데 나봉이라는 게 나랑 함께 봉사하는 이, 네. 이게 나랑 영어로 하면 I am 할 때 I, 이건지, 아니면 나경원 할 때 나, 이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나봉이 그러니까, 봉사는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석을 하시죠. 위드 미냐, 위드 나냐는 알아서 하셔라. 둘 다 아닐까요? 둘 다죠. 중의적인 거죠. 네, 그래서 저랑도 함께 하시고 또 스스로들도 본인과 함께하는 그런 봉사에 대해서 많이들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쓰레기 줍기 이런 거 했어요. 환경 정화. 그러다가 요새는 이번 달에는 연탄 봉사를 했는데요. 또 전문가 봉사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쓰레기 줍기도 너무 재밌는 게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길 청소는 잘 하잖아요. 근데 숨어있는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물찾기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 쓰레기 줍기도 하고 많은 봉사활동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당원들 교육도 많이 가거든요. 네. 특강 가면 이제 꼭 나경원 대표 아니 할 일을 선배에게 쓰레기도 줍고 선풍기 뭐 오래된 거 닦아주고 양로는 엄청나게 봉사하잖아.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좀 봉사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그 청청 정치학교라고요. 청소년 청년 이러면서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이제까지 청년들은 그동안 이게 뭐 말재주 정치만 했다. 딱 보니까 저는 이준석이 떠오르더라고. 말재주 정치만 말로만 이게 정치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청년들을 한번 양성해보자. 이렇게 만든 학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조금 이제 다른 지역도 가끔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투표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들 투표를 하고 이제는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준비해 줘야지. 저는 외국에 가서 젊은 지도자들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영국의 순핵 총리라든지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사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정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청년 정치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지금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 시기부터 교육하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 하나 여쭤보면 김어준이가 이제 여론조사 뭐 하나 만들었죠? 네. 꽃이라고. 네. 저는 이제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하여튼 본인은 여론조사 꽃이라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또 의원님 공개하려고 동작에 했겠죠. 네. 그리고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작 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막집의 주무 이수진 한데 여론조사 꽃이라고 김어준이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2.8% 이긴 거. 야, 이거는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 여론조사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자세히는 저도 안 들여다봤고요. 좀 이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여론조사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좋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더 좋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의원님은 당 지지율보다 5% 이상 높게 나오고요. 이수진은 이제 그만큼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기가 10% 이상 차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수진 의원이 또 최근에 대형 사고를 쳤죠. 왜냐하면 이게 그 기후 변화 특이 있잖아요. 네. 거기 자기 당이 그 가는데 왜 내만 빼놓고 갔느냐? 기후 위기 특위 전체인데 그 같은 당이 그 소속이 김정호입니다. 네. 위원장이. 네. 근데 짬짬이로 왜 내 빼놓고 너그만 갔느냐? 같은 당끼리 공격해서 저 민주당의 그 기획단의 총선 기획단의 여자 변호사 2분을 봤더니 정말 이게 공천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수진이가 의원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다. 근데 이수진이가 나오는 게 낫잖아요. 제가 뭐 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안 그래도 우리 당 어느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꾸 물어보더라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가는 거냐고. 근데 이제 보통 위원장 간사들이 가고 또 평소에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이들 가시거든요. 그런데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더. 하나는 이제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드디어 이제 그 사과 기상 아닌가. 우리 의원님이 그때 저출산 헝가리 모델 있잖아요. 네, 예. 저는 맞다 봐요. 헝가리는 4천인가 그렇죠? 네. 우리는 한 2억 정도 줘서 네. 큰 애 나면 좀 깎아주고 또 아예 더 나면 좀 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단계별로 하는 이 접근법이 저는 합리적인데 그때 막 엄청나게 포퓰리즘이라고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당에서 놓은 정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주택 드림 저출산 대책에 보면 결국은 이제 첫째 출산, 둘째 출산, 셋째마다 이게 이자율을 차등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접근 방법이 의원님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나경원 의원이 옳았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저출산 정책은 저는 이게 복지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올해 20만 명대 태어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40만 명이었는데 2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감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겠다고 둘이 오면 2억 원을 꿔주자. 헝가리는 4천만 원이지만 그러면 이거를 1% 20년을 꿔주자는 겁니다. 절이 장기 대출이죠. 지금 이제 우리 정책이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3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3분의 1씩 탕감해주자는 건데요. 이렇게 확 체감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게 뭐 신혼부부 디딤돌 뭐 대출 무슨 대출 해갖고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이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붙었습니다. 이제 올해 그것도 대폭 좀 많이 이렇게 완화는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딱 체감되게 해야지만 좀 우리가 움직일 그런 동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왜 주택에 관해서 이렇게 하자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들의 첫 번째 이유가 주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복지냐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라고 본다면 포퓰리즘 이야기는 할 것이 못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개인적인 거 하나만 마지막 패스트 트랙. 야, 이걸 볼 때마다 2019년에 그 상황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 지금 야당이죠. 그때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인 게 금수환박법. 그다음에 선거법 아닙니까? 공수처법, 선거법. 예, 네. 공수처법 선거법. 네. 그리고 이게 그때 결사항전으로 그때 원내대표고 황교안 대표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아직도 안 돼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며칠 전에도 재판하러 민경호 의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도 가더만요. 네, 예. 황교안 대표하고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무슨 이게 재판거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패스트트랙 재판은 1심이 어떻게 되랍니까? 아직도 재판은 한 2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소위 범죄 사실이 4개거든요. 그런데 저는 재판 받으면서 이번에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정권 교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최초로 우리가 모여서 싸운 그 시작이잖아요. 저항했던. 그때 결국 문재인 정권의 속내
한마디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자기들에겐 면죄부를 주고 그다음에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민주당 그 비서실장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법 그럼 통과시켜주겠다. 다만 발효일은 정권 끝난 다음으로 해라. 그랬더니 발효일을 정권 종료하기 6개월 전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공수처장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수처 싸우고 또 선거법도 지금 연동형 비례제 잘못됐다고 이제 민주당에서조차도 이걸 유야무야 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선거법을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정의당이나 이런 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한마디로 영원히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그날도 그저께 재판하는데요. 아, 막 그 담당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공소사실 자꾸 막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호과장이 와서 방호과장이죠. 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국회에서 따져야 될 일이지 어떻게 법원에 와서 우리가 다툰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야, 이게 정권 교체 시작하는데 우리가 진짜 열심히 싸운 건데 정권은 교체됐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충분히 공소 취소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공수처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봐도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을 봐도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취소해서 끝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 취소가 제일 좋고 안 되면 이거는 게 이제 공소권 남용이죠. 옛날에 뭐 검사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야말로 이게 저는 이제 그 공소권 남용을 빨리 끝내야 된다. 정치를 풀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치 이슈에 대해서. 네. 제가 이게 가감 없이 물어보면 정치 이슈 범위 내에서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제3지대 신당 이준석 조국 세 가지로 이제 그 여쭤보면요. 일단은 이제 지피지기니까 적을 먼저 알고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조금 전에요. 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또 전당대회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옛날에는 이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이면 70이잖아요. 네. 근데 대의원이 숫자가 작으니까 60명이 한 표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20명, 20대 1로 못 넘게 3배로 권리당원을 늘리고 대의원 비중을 확 줄인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개딸들, 권리당원 중에 개딸이 많거든요. 개딸 파시즘, 개딸 전체주의 정당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일단 요거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재명 사당화죠. 이재명 사당화. 이미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의 길로 오래전부터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더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당이라는 것이 민주당에 가장 없는 것이 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민주. 네. 지금 이제 그 특히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남편도 제가 존경하는 또 판사님인데 지금 이게 이재명 재판이요. 지금 엄청나게 쪼개보면요. 성남 FC만 하더라도 이게 돈 받은 거는 4군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쪼개보면 10개가 넘는데 아마 이게 역대 야당 대표 중에 10개 이상 재판을 받고 재경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혹시 이게 보신 적 있습니까? 서 변호사님은 안 보셨는데 제가 봤겠습니까? 진짜 이게 전무후무한 일인데 네. 근데 판사 출신이니까 너무 이게 재판이 좀 지연된다. 특히 선거법은요. 많이 해봤잖아요. 선거법 6개월 내에 끝내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동안 이제 사법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고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는데요. 이 선거법 이러다가 이제 내년 총선까지 뭐 아무것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은 뭐 워낙 전문이시니까 지금 이제 그 이낙연계 있죠. 네. 이분들이 원칙과 상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비주류들이 공천이 안 되면 뭐 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개딸들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이거 수박으로 분류된 사람은 공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은 이게 저는 이낙연계가 분당이 되지 않을까. 수박 잘라듯이 어떻게 민주당이 분당될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가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수순을 밟으려고는 하는데 과연 그 동력이 있을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 이낙연. 예, 예. 실질적으로
뭐 공천을 못 받는 경우 지금 이제 독수리 뭐 사형제, 오형제 지금 사형제죠. 예, 사형제 나왔잖아요. 이상민은 따로 움직입니다. 예, 이상민은 독수리만 따로 움직입니다. 예. 거기는 아마 우리 당에 오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4명의 행보인데 4명은 우리 당에는 안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동력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재판하고도 좀 관련은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닐까.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호남세를 묶을 수 있을까? 무슨 세력 기반이거나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기가 어떤가요? 거의 뭐 이재명하고 하면 이게 마카 둘 다 합니다. 둘 다 이게 바닥이 인기 없죠. 인기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지역 기반도 없고 세력 기반은 이제 개딸들이라는 세력 기반은 있지만 세력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신당 창당할 동력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봐도 이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신당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요즘 이게 걷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치 방송하니까 떨어지는 게 낙엽이 요즘 많이 떨어지더라고. 낙엽 볼 때마다 이게 낙연이가 자꾸 생각나요. 아니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마다 자꾸 이낙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 되도록 언론에 한 번 안 놓잖아요. 매일 이렇게 엄중하게 지켜본다 이래갖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뭐 전후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지 않냐. 지금 해봤자 이미 벌써 떠났는데 그때 저는 늦었어요. 솔직히 이재명보다 좋은 조건이 많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지금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신당을 하려고 했으면 진지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지 않았나.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번에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저는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재명하고 제가 이게 정치를 보다 보니까 가장 안 맞는 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코드 진짜 안 맞아.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이명박 장돌뱅이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 수첩 공주로 보니 미치겠어요. 정말 이게 제가 양쪽에 다 친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게 저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라 봐요. 정말 이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랑 스타일이 완전 틀리잖아요. 네. 과연 이게 문재인은 그러면 친문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낙연 빼고도. 그렇다면 이게 공천 학살이 왔을 때 문재인도 야 나도 쏘고 국민도 쏘갔다. 우리 문재인 이러지 않을까요? 혹시? 그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데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주류의 변화 이런 것도 좀 감지합니다.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은 586 운동권 세대가 붙어 있었다면 이재명께는 97 한총련 세대가 붙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586 운동권보다 북한과도 더 친북적이고 상당히 97세대 동부연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폭력적이고 이렇게 봐서요. 굉장히 뭐 나라 걱정이 더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권력 싸움에서 이 이재명계를 능가하기 어렵지 않을까 민주당 내 다른 세력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그 민주당에 좀 이게 뭐 이재명에 대해서 험지를 출마해라 이런 데 주장도 좀 나오고요. 실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나 잡으러 개항을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이게 배지는 꼭 필요할 거고 방탄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개항에 저는 넣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게 이재명이 뭐 다른 선택지는 있을 수 있을까요? 개항은 민주당세가 굉장히 센 데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가장 민주당세가 센 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다른 선택지를 해서 뭐 다른 구로 간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개항에서 이재명하고 원희룡하고 이게 원희 대전. 보통 사람들은 명용 대전이 하는데 저는 명용이라 안 합니다. 명은 이재명이가 명이잖아요. 저는 원희룡 할 때 원, 이재명 할 때 이. 이렇게 원희 대전이 벌어지면요. 그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윤영선 의원이 후보자. 그때 45% 가까이 얻고 이재명하고 10%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저는 원희룡이가 가면 이름 그대로 원 1등하고 이재명은 2등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혹시 진짜 이게 붙으면 어떻게 봅니까? 냉정하게. 뭐 친구를 떠나서 원희룡이 친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장점이 많고 뭐 물론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는데 이게 바닥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이 그동안 조금 인구 구조나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지는 저도 최근 거는 잘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개항은 민주당 밭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작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은 곳이다.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원희룡이 이기는 거에 무조건 이러고선 뭐 걸고 싶지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냉정히 네, 보면 몇 대 몇으로 그 정도 말씀드리죠. 그 원희룡이 무슨 이긴다고는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워낙 밭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특히 또 뭐 게다가 지금 뭐 바람이 아주 우리한테 훈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민주당과 관련해서 뭐 송영길이가 지금 이게 당 만든다고 뭐 껍질거리지만 송영길은 저는 논해라고 싶어요. 네. 송영길이 당 만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거는 뭐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이 몇 명 갈 수 있겠지. 왜 돈 봉투 받아 공천 안 되고 탈락하니까. 그래서 그 송영길은 이제 그 논해를 하고 지금 조국이 있잖아요. 네. 조국이가 이제 그 자금을 이렇게 책도 쓰고 조민도 책 쓰고 오늘 제가 아까 했지만 정정심의까지 네. 지금 이게 조국이는 신당을 만들면 송영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그럼요. 보이는데 네. 혹시 이게 만들 가능성과 있죠. 파괴되거든요. 일단 팬덤이 있죠. 조국 팬덤이. 우리로서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팬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조국 팬덤이 있고 그래서 뭐 위성정당 정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위성정당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위성정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성정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제도 폐지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이러한 제2, 제3의 당의 출현은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이제 조국 정당이 놓으면 상당히 파괴력이 나름대로 해서 통제가 안 되는 위성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를 포기하고 옛날로 이게 병리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네,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권역별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권역별 병리병인가 뭐 그런 쪽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간 날치기로 자기들이 만든 걸 자기 스스로에게 파괴하는 이게 또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려면 정의당이나 우리 위성 좌파들은 그걸 목매가 부러져 있잖아요. 이런 게 완전히 좌파들로부터 좀 민주당이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본인들한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킬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은데 왜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진보가 정한 아젠다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겨레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된대요. 무슨 아젠다? 한겨레 신문의 아젠다. 우리 보고 이게 조중동 아젠다라고 계속 그런 자기들은 한겨레 경향 아젠다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보의 아젠다로. 그런 의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민주당 하나 더 우리 추미애하고 이게 의정활동도 많이 해봤죠? 네, 조금. 예. 조금 지금 이게 해봤어요. 추미애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뭐 1등 네. 공신인데 네. 지금 이제 추미애도 뭐 처음에는 광진 을로갈 하다가 원래 그 지역구잖아요. 네. 근데 이 고민정하고 이 붙으려니까 좀 부담이 되는가 봐. 고민정은 또 이게 요즘 문재인의 숨결까지 느낀다다가 이재명 쪽에 붙어버렸잖아. 네. 이재명의 여자로.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광진갑 거기에 전해숙은 좀 이게 이낙연계래요. 이게 추미애는 어떻게 출마할지 가능한지 추미애에 대해 좀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관심이 많아요. 글쎄 뭐 출마하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광진에서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민정한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고민정 의원한테는. 근데 이제 원래 본인 자리가 고민정 의원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해숙 의원 자리가 조금 더 녹록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전해숙 의원도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인데 그동안 지역구 관리를 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진짜 부담스러운 이제 정치권 이슈 중에 이제 또 국민의힘 쪽으로 우리 원래 자기 들어오는 게 민주당보다 근데 뭐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으니까요. 저는 아마 이제 그 이번 총선에 우리 그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얼굴이 간판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제일 앞에 그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그리고 이제 요즘 안급판이 이제 오래 간다 보는데
여성으로서 이제 이거 나경원 대표님. 그 다음에 저는 인유한 위원장도 백의종군이든 뭐든 활용을 해야 된다 봐요. 전국적인 스타입니다. 인지도나. 굳이 배지 안 줘도 전국적으로 백의종군 하면서 국민의힘을 위해 할 수 있거든요. 이 네 분에 대해서 역순으로. 일단 이제 인유한 위원장, 혁신인에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잘 하셨다. 그래도 어쨌든 이슈의 중심을 국민의힘으로 가져왔고요. 던질 만한 것들을 던졌다. 그런 의미에서 전 지금까지 잘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쿠킹해서 우리가 실현할 건 실현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요 정도까지 뭐 이런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이제 다음 사람의 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혁신이하고요. 김기현 지도부가 이제 그 거의 뭐 외관상을 보면 이게 지금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혁신에도 이번 주가 최후 통첩으로 험지로 지도부 결단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어제 울산에 가서 더 강하게 출마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이게 마주보고 이제 두 기차가 달리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게 우리가 충돌을 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 진짜 듣고 싶어요. 글쎄 뭐 인유한 위원장이 하신 그 혁신의 안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새겨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전에 17대 때요. 네. 우리가 굉장히 선거가 어렵다고 했는데 결국은 120석 이상을 확보했는데요. 그때 이제 박근혜 당대표를 우리가 만든 것도 있지만 그때 중진들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 현역 중진들이 결국 그러한 선언이 또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유한 위원장님 말씀이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내몰면 거꾸로 튄다고. 쥐도 너무 내몰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 어떤 당의 혁신의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당대표도 가지고 공천권도 가지고 그다음에 울산에서 쉽게 배지도 가지고 모든 것을 저는 이게 가질 수는 없다 봐요. 제 생각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배지라든지 희생을 하나 하면 그러면 이제 그냥 김기현 체제로 선거를 가는 왜 비대위라고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김기현 대표가 양보해야만 비대위로 갈 수 있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 이게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를 최종적으로 할 거로 봅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닫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닫혀 있지는 않다. 그럼 이게 가능하다. 그게 저는 유일한 길이랄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근데 이제 너무 내몰면 오히려 진짜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장제원 의원님요. 저는 그래서 생각, 그분이 뭐 이제 뭐 공신은 맞죠. 그리고 이제 한때 2인자로 많은 걸 누린 것도 맞고요. 이분이 또 어려운 그 낙동강 벨트에서 이제 그 무소속 포함해가 3선한 것까지도 다 인정하는데 누가 뭐래도 지금 이게 그 정권이 거의 뭐 2인자 실세로 군림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좀 이게 그런 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좀 이게 양보를 해야지 완전히 판이 확 가려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다 놓고 나머지 중진들 치봤자 이게 뭐 공천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한석 때문에 개혁 공천이 안 됐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장제원은 좀 이게 멀리 봐가 부산시장도 있고 하니 이번에 한번 이게 좀 희생해서 쉬시고 다음에 더 큰 길이 있지 않나. 오히려 이게 1보 전진을 하면 2보 전진 한보 후퇴라. 이렇게 보는데 장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많이 잘 해주셨네요. 뭐.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답을 하면 됩니까? 저하고 이게 생각이 똑같은 걸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큰 틀에서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쪽으로 뭐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그런 것을 담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네. 여기서 이제 그 사적인 거 하나 좀 여쭤보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때 그 전당대회 할 때요. 제가 이제 많은 대통령실에 여러 사람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엄마 너는 이게 분위기 모르고 왜 나경원 밀고 있어? 그때 다 윤심이고 뭐 전부 다 이게 다 이렇게 김기현한 데 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장제원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연판장까지 돌려가지고 막 우리 의원님 주장치려고 한 거 이거 팩트 아닙니까? 팩트는 맞다고 저는 봐요. 그때 저 장제원 방송에서 많이 그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장 하면서 이게 선관위 직원들 막 고함 친 것부터 이게 표단을 한다 이랬는데 뭐 솔직히 뭐 과거를 제가 들쑤실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 앙금을 이게 다 잊었습니까? 네. 제 대답 안 해도 된다 그러셨으니까 이 정도 하죠. 아니 잊진 않았는 모양이죠. 잊었으면 잊었다고 대답하면 될 텐데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죠. 저는 항상 사실은 나라와 당 생각을 늘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나와 달라 그럴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또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인요한 위원장 다음에 그리고 이게 우리 보수 자유우파의 희망이요. 요즘 같으면 이게 한동훈 없어서 선거 어떻게 치르나 이준석이가 설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놓은 이야기는요. 아예 그냥 한동훈 배지가 뭐 필요하냐. 아예 그냥 배지를 달지 말고 완전히 그냥 전국 돌면서 화끈하게 백의종군의 선거운동으로 도와주고 나중에 대선에 바로 지켜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종로 이야기 가면 이게 황교안도 종로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자 결론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한동훈 장관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례대표설, 강남설 많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너무 지역에 얽매여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지를 줄 거냐 말 거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국회에 저는 들어오는 거는 맞다.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하거나 나중에 대선을 나가거나 나가더라도 국회라는 것을 또 이해하는 것은 정치를 그냥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법은 저는 지역구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역구에 정말 제가 크게 쓰죠. 맨날 옛날에 보면 저는 인지도 있고 그 인기 있으니까 말이야 험한 데가 그래갖고 전 진짜 험한 데만 맨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기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잘 쓰자고 제가 지금 좋은 데 보내드리라고. 그럼 좋은 데 보내라는 게 비례는 이제 위성 정당으로 못 가니까 그럼 이게 강남 원래 특박 강남으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거는 알아서 당에서 꼭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만 당선되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좋은 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판단하셔야 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진짜 오래 정치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 처음 하니까 그렇게 기회를 드리라 하지만 정치인은 지역에서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 보는 걸 경험한 정치인하고 아닌 정치인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도 경로당 가서 저같이 이 정도 인지도인데 이렇게 경로당 많이 가는 정치인 없을걸요. 경로당도 가고 시장도 진짜 많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주민, 서민, 국민 가까이서 만나보면 또 다른 걸 저희가 배웁니다. 그런 기회들이 한 번씩 있는 분들이 큰 정치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요. 장다라크 TV보다 여러 문자가 왜 한동훈을 사지에 종로에 자꾸 몰아 열하느냐. 서 변호사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자가 오는데요. 저는 황교안 대표하고 다른 게요.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스타인 거는 맞잖아요. 팬덤이 있고. 황교안 대표보다 경쟁력이 남녀노소 뛰어난 게 맞고 젊고 이거는 이제 저도 황교안 대표 좋아합니다. 지도교수고 연수원 때. 그다음에 저쪽이 또 약하잖아요. 옛날에 정세균, 이낙연 그때 이낙연은 잘 나갈 때잖아요. 근데 이번에 종로 오봤자 기껏 임종석, 이광재 별의별 사람 거론되고 있잖아요. 우리 노무현 사이까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인데 과연 종로가 흠지냐?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상대도 약하고 워낙 인기 있으니까. 그래서 종로도 이게 흠지가 아니고 충분히 확실하게 배치 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황교안 대표하고 비교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뀐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종로가 강남, 서초, 송파처럼 바로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종로라는 곳에 아마 공천을 하면 한동훈 장관이
외부에 가서 지원 유세를 다니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전에 제가 18대 출마할 때요. 그때 제가 사실 제일 좀 인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어도 17대 이제 끝나고 18대 선거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였는데요. 저를 중구가 그게 좋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히 안 좋았던 게 보수가 분열했어요. 그때 선진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면서 선진당의 박성범 그 의원의 그 부인이었던 신은경 전 앵커가 선진당 후보로 그렇죠. 나와서 사실 보수가 분열됐는데 공천 주고 일주일 되니까 저보고 지원 유세를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고생했습니다. 공천에 한 달 정도 앞두고 줬는데 이게 중구 사람들이 보면은 건방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 유세는 다니면서 이 카메라 기자들한테 절대로 저를 카메라에 찍지 말아라. 방송에 나오면 난 큰일 난다. 그랬던 그 기억인데요. 종로를 아마 한동훈 장관을 주는 경우에는 종로 밖의 지원 유세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 다만 서울 지역 정도는 같이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 기억이 그 중구 경계선에 딱 그 유세차를 세워놓고 만약에 성동을 갔다 온다면 성동에서 들어오는 골목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길목에. 내리면서 바로 유세차 바꿨다갖고 그때 저희 선거운동 치열하게 했던 그 기억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요. 네. 오늘 하태경인가요? 네. 좀 이게 황당한데 종로 출마선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태경이가 지금 출마선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희생한다고 뭐 험지한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마포을 정도 가서 정청래 정도는 잡아야지. 자기가 종로를 딱 차지하겠다. 이거는 저는 이게 자기 오히려 대선 욕심, 내가 종로에서 되면 대권 후보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태경의 이 행보는 어떻게 봅니까? 글쎄 저 뭐 지금 막 들어왔고 어리벙벙하네요. 근데 지금 종로 출마선 했습니다. 아 그래요? 했습니다. 아, 오늘 기사를 못 봤어요. 예, 근데 이거 팩트입니다. 종로가 더 이상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종로가 정치 1번지였던 이유는 청와대가 종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갔습니다. 용산은 저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치 1번지가 용산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그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그리고 이제 의원님 그다음에 그 인유한 이렇게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한다 했는데요. 네. 그 발언 중에 지금 같은 어째 여성 의원님이니까 이 최강욱 이사가요. 이사가 이게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민행배 출판 기념회 가가지고 설치는 것을 안것이란다. 이런 게 막말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게 5일 동안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막말을 하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랬더니 최강욱한테 발가락가 나선 거죠. 나서가지고 이게 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뭐 정모직 공무원이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편향적인 발언하면 탄핵 사유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찾아봤죠. 없어요. 야 이제는 이게 입만 열면 그런 판례가 어디서 우리 탄핵 1호가 노무현이고 2호가 박근혜고 이상민이잖아요. 근데 이 최강욱에 대해서 저는 더 황당한 게 개딸들 딸이잖아요. 개아들이 아니잖아요. 개딸들이 옹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남영이라고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옹호하고 있고 이렇게 여성들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 의원님은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 말이 맞아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선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586 운동권이나 운동권의 선민의식인데요. 그동안 이미 우리가 수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뭐 보궐선거는 성관계 판결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거돈 시장, 뭐 안희정 지사, 박원순 전 시장 뭐 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들은 도덕적으로 이미 도덕적으로 파탄난 뭐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우월하고 그들은 늘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최강욱 의원의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한동훈 장관 말이
딱 맞는 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 사정 알아봤고요. 제3지대. 좀 껄끄럽더라도 제3지대도 지금 이게 있으니까 몇 가지 여쭤봐야 되잖아요. 이준석, 뭐 이게 옛날에 뭐, 솔직히 저는 이제 그때 주호영하고 이제 의원님 다툼이었는데 그 송영길이나 이게 좌파들의 역선택으로 여론조사에서 뼈 아프게 이준석이한테 당대표 뺏긴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팩트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훨씬 높았죠.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압도적으로 그래도 더 높았다고요. 누구랑 같이 얘기하셔서 하는 말이야. 주호영. 그걸 빼고. 하여튼 이준석이한테 그때 저 뼈 아픈 역선택에서 그게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인요한 위원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점잖은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이 그 서산 태안에 성일종 의원 있잖아. 거기에 당원 가가지고 당원들이 좀 있었겠죠. 야, 근데 그 준석이는 이게 도덕이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 그 가정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아버지가 좀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루 종일 난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아버지까지 뭐 언급하는 건 모르지만 도덕이 없고 준석이 이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국적인 정서로 얘기하신다르다 말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이제 부모 이야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지난번 그 영어로 미스터 린턴 하면서 했던 그거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잠재돼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젊은 사람이 어찌 감히 그래야 이런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전당대회 하면서 많이 겪어봤는데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참 말씀하시던데. 이준석에 대해서? 네. 근데요, 저는 진짜 이게 그 옳은 말도 뭐 할 때는 있겠죠. 제가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게 항상 독서를 좋아해서 이준석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성 도덕 이전에 아까 이제 정책만 보도요. 뭐 세대를 포위해버리자. 그게 유명하잖아요. 20, 30대하고 60, 70대 연합해서 40, 50대 좌파 포위하자. 이런 거고. 또는 이게 여성 비하나 또는 이제 장애인들 비하 있잖아요. 저는 정치적으로도 이게 이자가 왜 보수인지 도저히 뭐 정치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인성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오늘 이 인요한 위원장 발언하고 이준석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 홍준표 시장 있잖아요. 이분이 또 이준석을 편들고 나섰어요. 뭐라 했냐면 홍준표가 야 옛날에 그 유진산 씨라고 유명하잖아요. 네. 김영삼, 김대중 보고 구상유치 입에 젖변이 내난다. 이게 이제 유진산이잖아. 이걸 비유했더라고. 그러니까 인요한은 유진산이고 이준석이는 김영삼, 김대중인데 구상유치라고 하면 되냐? 이준석이는 버릇없는 게 아니다. 그냥 좀 당돌할 뿐이다. 이게 홍준표 발언이에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피가 거꾸로 섰는데.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이 예의 없다, 버릇이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로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면은 이준석 대표가 잘한 거고 인요한 위원장이 못한 거가 되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의 부모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유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도덕적인 문제 뭐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뭐 그런 문제는 사실은 누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인요한 위원장의 말은 그런 부분의 지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스터 린턴 하면서 영어로 하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외국인이 아니야 하면서 이건 외국인 차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발언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발언을 보고 그 당시에 좀 저도 이거는 한마디 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접근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그 홍준표 대표도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을 해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에 이제 4대째 있거든요. 이분이 아마 이제 한국의 우리 좋은 문화 중에 그 온돌방 문화, 그다음에 그 아랫목 교육 있잖아요. 이러면서 부모한테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는데
준석이는 이제 그 도덕이 없으니까 이제 그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표현이 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 취지상으로는 저는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이준석이가 지금 대구 가고 신당을 만드는데 보통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부 이래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지지율이 막 10 몇 프로, 20%까지 노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유승민은 이준석하고 저는 같이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이 진짜 그 직계는 김웅, 그 다음에 신인규라고요. 신인규라고 이게 이번에 그 한 대변이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준석하고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유승민하고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제가 보기에 유승민은 이준석 밑에 가면 완전히 똘마니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정치생이 끝난다고요. 어떻게 유승민의 행보는 이준석하고 같이 할지, 국힘에 남아있을지 어떻게 봅니까, 유승민은? 같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서로 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같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제가 이미 여론조사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여론조사가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서 다 좋다고 찍으면 엄청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신당 지지하니까 이것도 역선택인데 저도 의미가 없다. 이래 보고요. 만약에 뭐 가정적이지만 이준석이가 진짜 이게 뭐 유승민 빼고 자기끼리 이게 신당 다 만들면 비례 한 몇 프로 봅니까? 냉정하게. 아니 그것도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이거 뭐 찻잔 속에 태풍 정도 아닐까? 예, 일단은 좀 자꾸 그런 기대를 하겠죠. 이제 공천 탈락된 컷오프된 현역들을 받아들여서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공천이 탈락됐다고 해서 모두들 글로 갈 것이냐. 여당이니만큼 충분히 그런 조정을 좀 해가면서 공천 자체를 투명하게 하고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그게 탈당한 분들이 뭐 무작정 그 신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총괄적으로요. 저 의원님 그 특강 뭐 어디 여기 충청도도 가고 이게 몇 군데 가셨잖아요. 많이는 안 다닙니다. 갔던 거 제가 이게 한번 기사를 쭉 봤더니 네. 그 상당히 그 공천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결국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백중세입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누가 어떻게 공정하게 공천하느냐. 결국은 이제 저는 민주당은 어차피 이게 개딸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민심 공천, 공정한 공천 해야 되는데 이게 공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게 잘한 공천이다. 되는지 이게 좀 보관이 있으면 한번 공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죠. 저는 뭐 늘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경선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아래로부터 그 지역에 정말 맞는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리꽂는 전략 공천 잘못하게 하면 이게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물갈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이 과도한 물갈이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인재 영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다고 그냥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그리고 그 컷오프 하는 것도 공정하게 또 부득이한 전략 공천도 공정하게 한다면 저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without 사심입니다. 사심. 누군가의 사심에 의해서 이 공천이 좌지우지되면 그때는 저희가 정말 총선에 또 다른 패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제 뭐 윤 대통령 윤심이나 김경, 김심 뭐 다 떠나서 과연 이게 누가 우리 전체 당원의 당심과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 그 자유파의 민심 이걸 얻느냐. 결국 이제 민심과 당심을 얻는 이분이 천심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 우리는 그래서 민심 공천을 해야 된다. 저쪽이 개딸 공천하면 이런 걸로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솔직하게 만약에 이번 총선에요. 몇 석 예상합니까 국민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까? 사실 21대 공천하고 21대 결과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도 조금 받아서 고쳐가야 될 것이고요. 예. 앞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 또 우리 정부나 또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은 우리가 이건 아닌데 우리 진심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기보다는 조금 선제적으로 변한다면 다시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소멸되고 우리가 진짜 국민의 민심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지금은 이제 의원님 그때 4년 전에 동작 있잖아요. 그때 이 가짜뉴스하고 대진년 선거방이 그 가짜뉴스 13건 고소해서 13건 다 지금 무혐의받았죠? 네, 모두 무혐의. 얼마나 그때 오세훈 시장하고 우리 나경원 대표 얼마나 주 타겟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고민정, 이수진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감이 안 되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님이 그 공약 보니까 서리풀 터널요. 네. 제가 그 위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작도 이제 강남하고 연결된다 서쪽 이러고 있잖아요. 의원님이 그 동작에서 저는 바람을 일으키면 이쪽 서쪽 강남 송파는 가니까 좀 더 서쪽으로 한강 이남에 벨트가 많잖아요. 네. 관악도 있고 이게 동작에요. 영등포 이쪽 많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이 그쪽에 권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그래도 이게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멸콩 TV의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저 응원하다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바르게 생각하고 또 누구보다도 나라와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 서 변호사님 하는 말씀은 거의 틀리는 거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의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힘을 모아